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또 빵쌤입니다. 같은 옷을 입고 찍고 있다는 건 선생님이 같은 날 이어서 찍고 계시는구나 라는 뜻이겠죠. 지금은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4시 25분인데요. 5시까지는 5시까지는 끝내고 집에 갈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무실에는 미란쌤이 계시니까요.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하니까요. 여러분들도 1학년 친구들 수업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문학의 갈래 학습하러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사갈래 배워볼 건데요. 아까 서사할 때 사는 역사를 떠올리면 좋다 그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소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서사갈래 정리해 볼 건데요. 개념 중요한 사람 누구? 서술자 아주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도 괜찮겠죠?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무엇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서술한다? 여러분 우리 소설 왜 읽어요? 재밌어서요. 왜 재밌어요? 인물들이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아무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누가 그 소설을 읽습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이 재밌기 때문이죠. 갈등에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우리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사갈래라는 건요. 중요한 키워드 2개 챙겨주세요. 서술자가 무엇을? 갈등을 서술하는 문학이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설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소설, 현대소설, 대표적으로 뭐요? 소설이 있다. 서정갈래에 뭐 있었죠? 시. 그럼 서사갈래는? 네,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왜 읽는다고요? 갈등이 재밌어서요. 맞아요. 그 갈등을 누가 전달해 준다고요? 서술자입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근데 첫 번째 영상에 어떤 친구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몰리라는 아이디를 썼던 것 같은데요. 댓글 달 거면 이름 좀 밝혀주세요. 편집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선생님이 2시간밖에 없는 국어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국어를 잘하고 선생님 수업을 존중해주고 선생님도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주말까지 선생님의 시간을 모두 쓰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편집도 게을리할 수 없죠. 선생님이 전문 유튜버도 아닌데 사실 편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배울 걸 잘 배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당연하게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건 뭘까요? 돈 버는 거 아니죠? 지금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정성껏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술자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서술자 하면 항상 인문계에서는 수능 볼 때 꼭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내용 공부할 겁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줄 잘 봐주실래요? 학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뭐가 보여요? 네, 서술자요. 자, 서술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 들어보셨죠? 이때 시자는 무슨 시자일까요? 볼 시자예요. 그럼 누가 봐요? 독자가 보는 거 아니고요. 주인공이 보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시점? 네, 서술자가 어디서 보느냐. 중요한 사람 누구? 서술자. 자, 시에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감정을 전달해주는 사람 누구? 시적 화자. 소설에서는 작품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누구? 서술자. 그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는 뭐? 시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표로 분류해놨습니다. 분류 기준 뭐가 보여요? 2개. 태도와 위치. 자, 서술자의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라는 건 서술자가 누구란 뜻일까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란 뜻이에요.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주인공의 친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라는 건 서술자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면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안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죠? 그럴 때 누가 등장한다? 나가 등장한다. 그 나가 누구이다? 서술자이다.
그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면 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친구들은요, 소설을 읽을 때 일단 나를 찾아요. 나가 있으면 몇 인칭? 서술자인 내가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내 이야기를 하니까 또는 내 친구 이야기, 주인공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몇 인칭? 1인칭. 그때 나오는 말이 1인칭 시점이고요. 그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안에 등장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신처럼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죠. 우리 이럴 때는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정리,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그땐 누가 등장한다? 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나는 없다. 그럼 몇 인칭? 3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데요. 밖에, 그러니까 등장인물들도 관찰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까지 이야기해요. 서술자가 자기 내면까지 우리 이런 시점 뭐라고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가 곧 누구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주인공이다. 다시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즉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직접 서술하는 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은 따로 있고 나는 주인공의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주변인일 수 있겠죠? 그럴 땐 우리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 1인칭. 서술자가 안에 있지만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을 관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화면 밖으로 사라졌나요? 그렇다면 목소리에 잘 따라와 주세요. 주인공이 아닌 등장인물이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인공은 따로 있고 서술자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이번엔 3인칭입니다. 3인칭 여러분 중요한 거 요거 아마 중학교 때 강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지만 다 알아요. 등장인물들의 지금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 상태, 과거까지 전부 압니다. 마치 뭐처럼요? 신처럼.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전지전능한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지, 모든 걸 안다, 전능, 모든 걸 한다 이 뜻이거든요. 서술자가 신처럼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방송 중에요. 전지적 참견 시점 있죠? 그게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용어인 거예요. 모든 걸 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의 생각 몰라요.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천 전자마이스터고의 화요일의 풍경을 서술자가 밖에서 서술합니다. 제일 먼저 문이 열리는 곳은 3층 창의적 체험활동부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떤 친구들은 자판기에 가고 어떤 친구들은 양치를 하러 가고 빵쌤은 사탕 가방을 들고 무언가를 하는 친구들을 찾으러 간다. 영상도 나오고 영상을 보고 노트를 정리하는 훌륭한 친구들도 있다. 여기서 훌륭한은 뺄게요. 노트를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다. 인천 전자마이스터고의 아침 풍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이는 것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작품 밖에서요. 우리 그거 무슨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1인칭 관찰자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공통점은요? 관찰합니다. 차이점은요? 작품 안에서 관찰한다. 작품 밖에서 관찰한다. 자, 이러한 시점, 누구의 시선을 이야기한다? 서술자. 서술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래는 뭐다? 서사갈래.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종류? 소설이 있다. 팍팍팍 연결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이번 시험 100점입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인생 글씨로 정리하고 계시죠? 선생님 도장 새로 맞추려고 해요. 인어공주 잘 안 찍히잖아요. 어떤 걸로 맞추면 좋을지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결정은 선생님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살표 보이시죠? 이 5가지 화살표의 이 순서는 소설 공부할 때 꼭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뭐다? 소설의 구성 단계. 몇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5단계. 그런데 4단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도요. 소설의 구성 단계 설명할 때는 이 선인재단의 언덕을 예로 들었거든요. 선생님의 첫 학교가 요 밑에 선화여중이다 보니까 적절한
내려왔는데요. 우리 선인재단 사자상 있는 곳에서 우리 학교까지 올라오는 길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전자마이스터고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소설의 진행 과정, 구성 단계입니다. 자, 재물포역에 내려서 사자상까지는 무사히 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올라가야겠죠?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다 안 쓸게요. 자, 우리 이런 부분, 발단. 등장인물 소개하고, 배경도 소개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건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 첫 시작 부분, 발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되겠죠? 물론, 셔틀버스를 타면 좋겠지만, 셔틀버스에 자리가 없다거나, 조퇴를 하고 나서 평일에 월요일이 아닌 날 학교로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요. 이제부터 슬슬 올라가야 돼. 마음의 압박이 찾아오면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슬슬 사건의 실마리가 보여지는 부분 전개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디까지 오면 숨이 좀 찰까요? 선생님은 선화여중쯤 오면 위기가 찾아와요. 나 학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학교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었어?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다가 어디요? 네, 기숙사까지 무사히 왔는데 마지막 꼴딱 언덕이 있습니다. 개나리도 피어있지만 그걸 보기에는 언덕이 너무 높은 마지막 학교 본관 올라오기 전에 바로 거기서 포기하고 싶어. 돌아갈까?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마음이 지금 막 갈등이 극에 달하는 절정. 그러다가 무사히 자판기가 있는 출입구에 다다르며 오늘도 무사히 왔다. 내 갈등이 종료되는 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건 지금 5단계고요. 4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게 빠질까요? 여러분, 발단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전개가 없으면 사건이 열리지 않아요? 절정이 없으면 롤러코스터에 찍는 점 없이 그냥 열차 타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결말이 없으면 어때요? 롤러코스터 타고 가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4단계라고 할 때는 뭐가 생략될 수 있다? 위기는 생략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건이 열리고 절정이 찾아오고 결말이 되는 이런 구성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겠죠? 갑자기 시작되고 끝나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단계라는 것도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흔드는 것도 손목이 아프지만 열심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생동감과 현실감을 더하고 인물의 심리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암시한대요. 여러분, 선생님 또 한 번 예를 들고 싶어요. 뭐야? 해리포터야. 우리 해리포터 읽은 친구들은 그 마법사 색이 굉장히 어때요?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은 주안역에 전철 타러 갈 때 왠지 주안역 9와 4분의 3 승강장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두리번거린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약간 4차원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리포터의 배경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묘사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소설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처럼 소설의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배경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 배경 설정도 매우 중요한 형상화 방법이라는 거 점검하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술자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그다음 구성 단계와 배경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일단 빈칸부터 채우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습지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부분을요. 선생님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건과 인물의 제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죠. 말하기와 보여주기. 그럼 여러분 누가 말해줘요? 네, 서술자가 말해주겠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하기를 다른 말로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를 보면 됩니다. 서술자가 직접, 누가?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 내면, 사건, 상황을 해설하고 또 설명해주고 논평해주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그래서 무슨 제시? 요약적 제시.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예를 잘 봐야 됩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친구들이다. 여기서 핵심 어딜까요? 네, 이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친구들이다. 지금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서술자가 뭐라고 직접 설명해주고 있어요? 얘네 긍정적인 애들이야. 직접 말해주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등장인물에 대해서요. 이게 바로 말하기. 직접 제시한다. 직접 말해준다. 그래서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다 보면요. 타인의 삶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보여주기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간접 제시. 아까 여기는 서술자가 직접 말해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보여준대요. 즉 말해주진 않고요.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아 저런 성격인가 보다 감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무슨 제시? 간접 제시입니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 내면을 통해 아까 말하기에서는요. 그 내면을 직접 말해줬죠. 쟤 지금 불안해. 직접 말해주는 게 말하기 방식.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유추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반이었던 문진영이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방현지 선생님을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다시 만난 진영이의 표정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여러분 핵심 어딜까요?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진영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 걸로 보여져요? 얼굴이 막 달아올랐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분노일 수도 있어요. 또 만났어. 그래도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또는 긴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을 또 만났네. 잘해야겠네. 긴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했던 빵쌤을 다시 만났네.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기쁨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진영이는 어떤 감정인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나서 분노인지, 만나서 긴장인지, 만나서 기쁨인지, 행복인지 이런 것들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우리 직접 제시라는 건 서술자가 인물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직접 말해준다. 진영이는 빵쌤을 다시 만나서 매우 설렌다. 이건 직접 제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선 어땠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진영이의 현재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감정을 독자들이 유추하게 하는 거 무슨 제시? 간접 제시. 선생님이 시험에 우리가 교과서에 없었던 소설의 짧은 일부분을 제시하고 어떤 방식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달달 외우지 마시고 예를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극갈래입니다. 자, 극갈래 하면 뭘 떠올리라고 했죠? 네, 연극 떠올리면 좋다고 했었죠? 우리 소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우리 연극도 갈등이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소설과 공통점이죠.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같이 볼까요? 자, 소설처럼 사건을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없다. 큰 차이점이었고요. 선생님 강조하는 포인트 보이시죠? 그 대신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인간의 행위와 사건의 전개를 직접 눈앞에서, 누구 눈앞에서요? 관객들의 눈앞에서 또는 그 대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 현재화하여 무엇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대사와 행동 등을 통해서 직접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전달하는 갈래를 뭐라고 한다? 극갈래, 연극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극 그 무대 자체도 문학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극갈래라는 건 대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극의 대본, 드라마의 대본, 이것도 문학의 한 하위 갈래, 즉 극갈래라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본들도 우리가 여러분 서점에 가면 대본집이 있어요. 그것도 문학의 극갈래에 해당하는 중요한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하위 갈래 뭐가 있다고요? 희곡, 민속극, 가명극, 시나리오, 대본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희곡. 희극 아닙니다. 희극은요, 반대 개념이 비극이에요. 비극은 무슨 뜻? 슬픈 결말. 그럼 희극은 기쁘게 끝난 재미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희곡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둘 다 대본인데요. 희곡은 무엇의 대본인지, 시나리오는 무엇의 대본인지 여러분 그거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참고로 가끔 이제 배우들이 이번에 시나리오 검토 중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시나리오는요, 영화나 드라마 대본을 이야기하고요. 희곡은 연극 대본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뒤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극갈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을까요?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 배경음악. 여러분, 연극 떠올려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이 연극 대본도 문학의 갈래라고 했지만 연극 자체도 우리 문학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배경음악, 효과음, 조명, 의상, 소품 등을 활용해요.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 그다음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거, 서술자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무엇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어떻게 전개한다? 직접 현재화해서 전개한다. 키워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나왔네요.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화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있죠? 희곡과 시나리오 비교하는 내용 참 많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준다.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입니다. 잘 봐주세요. 차이점. 희곡이라는 것은요, 무대상연,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말하겠죠? 그걸 전제로 하고요.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한다. 공통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여기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의미한다. 자, 희곡, 혹시 1막 1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설 제목에도 있거든요. 제목에도 있거든요. 자, 막과 장을 구성 단위로 한다. 혹시 연극이나 뮤지컬 본 친구들은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거 본 적 있을까요? 그걸 막과 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시나리오는 어때요? 씬 넘버 54 띡 이렇게 치는 거 맞죠? 그때 그 씬, 우리 장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장면을 통해서 구성을 나눠요. 여기는 막과 장, 여기는 씬,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희곡은요,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다. 아무래도 무대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시공간의 설정과 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어때요? 요새는 막 CG도 막 발전하고 있고요.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보진 않았지만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시공간 설정이나 막 날아다니는 등장인물 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이점과 공통점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이번 시험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교술갈래입니다. 여러분, 교술하면 우리는 전부 다 교술갈래를 써본 적이 있다고 했죠? 일기, 편지, 수필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교술갈래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 즉 글쓴이의 경험을 말하는 거겠죠. 사색이 뭘까요? 사색하다.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글쓴이의 경험과 핵심 키워드요. 경험과 생각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으로는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을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설, 기, 이거는 고전의 양식인데 달달달 외우거나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기, 그 다음에 편지, 기행문,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필. 여러분도 수필을 써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교술갈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형상화 방법을 쓰고 있는지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다른 문학갈래에 비해서 여러분 시, 소설, 극, 우리가 맘먹는다고 다 쓸 수 있을까요? 시는 여러분이 참 잘 쓰더라고요. 소설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2학년의 누리별 선배랑 그 다음에 또 소설을 썼던 친구, 시를 썼던 선배도 있거든요. 우리 시우 선배도 그렇고 준섭이 선배도 그렇고 민성희 선배도 그렇고요. 시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감동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 교술은 시, 소설, 그 다음에
뭐 연극 대본 이런 것보다는요,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서 형식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일기 쓸 때 한 번이라도 막 어떻게 형식을 써야 될지 고민해 본 적 사실 거의 없죠? 왜? 교술 갈래는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누구에게,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한다. 왜? 내 경험, 실제 내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니까요.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혹시 3월 달에 선생님 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실제 선생님의 삶, 경험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했잖아요. 만약 선생님이 그걸 글로 쓴다면 교술갈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이 자유롭고 독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요. 자, 세 번째 내용 혹시 이해되세요? 자기 고백적이다. 위에랑 연결됩니다. 내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고요. 글쓴이의 개성,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생각과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수필을 쓴다면 다 개성이 다르겠네요. 가장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쓴이의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들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우리 여기에서는 뭐 갈등을 찾거나 막 그런 것보다 이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생각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술갈래 이 특징은 꼭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긴 영상이 끝이 나고요. 이제 복습 영상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이모티콘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끔 선생님이랑 카톡할 일이 있는 뭐 국방부 요원들이나 어벤져스들이나 학급 대표들은요, 선생님이 이 이모티콘 쓰는 경우 있을 텐데요. 지금 손 보이세요? 이 미세한 하트 보이십니까?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결단이 시리즈 이모티콘인데요. 선생님 언니가 사준 이모티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학이 뭐죠? 문학이란 인간의 삶과 정서를 글로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라고 했고요. 그 문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걸 뭐라고 했었죠? 문학의 갈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학의 갈래 네 가지, 정서를 다루는 서정, 자, 갈등을 다루는 서사, 그 갈등을 서술자의 도움 없이 눈앞에 보이듯이 극갈래. 자, 그 다음 글쓴이가 실제 경험한 것과 그걸 통한 생각을 전달하는 교술갈래가 있다. 각각의 형상화 방법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학습도 마찬가지로요. 개념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요. 형상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정갈래 같은 경우에는 시적화자, 운율, 그리고 뭐 심삼, 표현 방법 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끄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꼭 드리고 싶은 문장 선물 있는 거 아시죠? 선물 받고 영상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또 다른 선생님이 애정하는 오네기리 시리즈의 이모티콘을 통해서 하트 발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받은 친구들은 보답해야겠죠? 댓글이나 실제 하트를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단 윙크는 하지 마시고요. 누구 말하는지 알죠? 자, 우리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네 번째 문장 선물은요,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상상이 승리를 만든다. 선생님이 인생 좌우명 이후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글인데요. 선생님은 글쎄요,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잖아요. 자꾸 행복한 상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물론 돈 많은 백수가 된다, 로또 당첨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을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학습 내용을 이해한 행복한 상상도 괜찮고요.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지게 사회인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대화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결말을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를 행복한 상상 속에 녹여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학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